굉장히 무서운 류마티스성 관절염, 척추협착증, 고통은 말을 다 할 수 없거든요. 통증은 사람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할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통증이요, 거의 다가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차분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관절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좀 목이 잠겼는데 양해해 주시고, 제가 최초로 약국을 개설했을 때 제가 26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접했던 만성질환자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딱 두 종류가 떠오르는데, 우선은 당뇨 환자, 그 다음에 관절염 환자였어요. 그럴 정도로 관절염과 당뇨 환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한 것 같아요. 관절염 환자, 손가락 관절이 다 부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손목이, 양쪽 손목이 이렇게 짝짝이로 한쪽이 훨씬 많이 이렇게 부어있는 사람 제가 봤었고요. 그리고 제일 더 흔하게 많은 거 제가 무릎 관절염.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자주 병원에 가서 물을 빼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 물이 차 있대요. 물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서 주사기로 물을 빼낸다라는 그런 분 봤었고,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 이 관절이 휘어 있어요. 변형되어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보면 제가 그렇게 예사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냥 흘려볼 수 없는, 그냥 눈여겨봐줘요. 저도 모르게. 저분 다리가 정말 많이 아프겠다. 이렇게 다리가 엉치서부터 해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한쪽 엉덩이가 이쪽이 올라가 있고 여긴 내려가 있는데, 골반뼈도 틀어져 있고, 다리가 그쵸, 뭐 각양각색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게 멀쩡한 다리가 그 정도로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휘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관절염, 제가 한방으로도 관절염 고쳐보려고 사실 뭐 병원이 다 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죠. 그런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고, 답답하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고 뭐 그렇게 해도 잘 안 낫잖아요. 저는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아주 멀쩡하게 좋아지신 분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은 한 달 가까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쯤 있다가 나타나셨는데 그 사이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술하기 전보다 수술하고 나서 걸어가는 모습이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게 뭐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그랬는데, 1년 지나서 그러면 괜찮아졌느냐, 1년 지나니까 더 안 좋으시던데요. 그래서 참 수술도 답이 아니구나. 수술은 이제 뭐 큰 사고가 났거나 이렇게 외상을 입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술을 해야죠. 그런데 만성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퇴행성 관절이 왔든지, 또 다른 어떤 류마티스성 관절염 이런 것도 수술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분 보셨어요? 나 이 어깨 수술한 어깨야, 그렇게 말해요. 수술한 어깨면, 수술한 어깨야 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그 어깨가 튼튼하다는 말이에요. 본래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수술한 어깨니까 여기가 이제 괜찮아, 이런 뜻으로 말을 해야지 그 수술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술한 어깨야 라고 말하는 뜻이 뭔지 우리 다 잘 알아요. 여기가 많이 안 좋아, 그 뜻이잖아요. 수술하고 많이 안 좋을 거면 그게 수술 왜 하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도 안 좋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더 안 좋아. 그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없어졌다고 하기도 하는데, 정말로 없어진 건지, 그 수술한 어깨는 영영 이제 정상적인 어깨랑은 거리가 먼, 정상적인 무릎과는 거리가 먼, 살살 다뤄야 되고, 그렇죠. 잘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거. 제가 한방으로도 고쳐보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한의사도 아니고 제 지식이 짧죠. 그래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딱히 무슨 답은 없고, 또 약국에 가면 관절염 치료제라고 좀 나온 게 있잖아요. 글루코사민
MSM 이런 것도 있고, 뭐 푸른잎 홍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관절염에 좋다는 것들도 제가 써서 어떤 거는 무릎이 좀 덜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강기능식품은 이제 그 MSM 제품이나 몇 가지를 해서 이제 진약사몰에도 만들어서 올려놓긴 했어요. 사람들이 찾으시고 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도 같길래 해놨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치료법이잖아요. 제가 이제 관절염 치료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이제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와서 피가 맑아지고 좋아진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저도 먹을래요. 그래서 그냥 사가지고 가셨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처음부터 목표로 하지 않았던, 옛날부터 안 좋았던 관절 이런 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한 5년 전 처음에 이제 생기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척추 협착증이었어요. 그 사람은 젊은 20대 청년이었고요. 군대에서 그 척추 협착증에 발병이 돼가지고 의과사 제대를 한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왔었거든요. 그 아들은 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굉장히 고통으로 힘든 얼굴이었고, 뭐 엄마도 반신반의하면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도 뭐 협착증 치료됐다라는 그런 소문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 병원이 아니니까 그냥 약을 주고 사람들은 가서 집에서 먹고 그냥 끝이에요. 이건 일반 의약품이라 무슨 큰 부작용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혹시 뭐 울렁거리거나 하면은 병원 가서 피 검사해서 간 수치가 올라갔나 보는 정도로 밖에 그 이상은 뭐 이렇게 위험한 약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 한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고, 또 한 2주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서너 번 본 것 같아요. 그 세상에 협착증 다 나았잖아요. 그 전에도 협착증이 나았다라는 소문은 제가 환자들한테 들었어요. 협착증이 있는데 다 나았어요. 소문은 들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한 거는 그때 그 환자가 처음이었어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협착증이, 무슨 제가 만들었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게 제가 뭐 그런 질병을 치료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약국에서 이렇게 몇 가지 약을 배합해서 쓰던 중에 이제 우연찮게 노폐물을 좀 제거해 주는 것 같고 해독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약을 쓰면서 노폐물 제거, 해독작용 이 정도 선에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관절염 치료 효과가 있는데, 관절염 중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척추 협착증, 그 고통은 말을 다 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뭐 어떤 병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니까 제가 놀랄 뿐이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통증은 사람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할 만큼 힘들거든요. 정말 아프면 생을 끝내고 싶대요.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 속에 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TV에서도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본 것 같아요. 스위스에 가면 안락사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스위스까지 가시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의 그 아픔을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분들 붙잡고 싶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생기산 한번 먹어보죠. 제가 그렇게 말하면 뭐 정신병자 소리 듣겠지만 죄송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죽고 싶어 하는 그 이유가 거의 통증이거든요.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통증이요, 거의 다가 염증이에요. 만성염증. 우리 알잖아요.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끝에 염이 붙잖아요. 이게 염증인 거예요. 관절염 중에서도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자기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그런데 면역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 면역을 억제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 약의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것은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쓸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어떻게든지 그 약을 줄여보려고 의사 선생님들도 애를 쓰는 거고요. 그런데 줄여놨다가 좀 있으면 다시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다시 또 면역 억제제를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그 끝없는 반복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약사로서 이렇게
뭐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저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우연하게 하여튼 이런 그 한약 과립의 배합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가지고, 저도 이 약을 쓰면서 참 많은 위험을 무릅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난했고, 이게 위험하지 않은 약임에도 이미, 왜냐하면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비난을 들을 만한 어떤 것도 아닌데도, 뭐 사람 가지고 임상 실험한다 그런 욕도 많이 들었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어떤 분들 막 가끔 명현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작용인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부작용은 저는 못 봤어요. 대부분이 그게 명현 반응, 좋아지기 위해서 생기는 반응이라서 참으면 괜찮아지는데, 왜냐하면 제가 참고 견디는 사람들 때문에 그게 명현 반응인지 알았잖아요. 대표적인 명현 반응이 두통.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또 명현 반응이 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거 나는 사람이 있고, 설사를 쫙쫙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거를 참고 견디는 사람들은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못 견디겠으면 못 먹어야죠. 할 수 없죠. 못 먹고 뭐 하루에 3포 먹는 것 대신에 1포씩 먹고 천천히 추위를 지켜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길게 시간을 끌면서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명현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견딘 것만큼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속이 울렁거리는 사람들, 본래 생기사는, 제약 생기사는 급체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체했을 때 먹으면 딱 내려가는 약이라서 정말 신기한 그런 약인데요. 그리고 숙취 해소제, 술 먹고 막 토하고 울렁거리는 사람들 먹으면 딱 가라앉는 그런 약인데, 신기하게 이 약을 먹고 울렁거린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잠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울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3일 이상 계속 울렁거리면 그런 분들은 복용을 중단하고 피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체질적으로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원인일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하진 않아요. 그냥 간 수치 좀 오른 거는 200, 300 올라가도 그냥 집에서 잘 쉬고 병원에서 딱히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저절로 회복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명현 반응, 제일 흔한 명현 반응 자체가 생기산 10명을 투약했을 때 그 중에 한두 명한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만약에 명현 반응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나타났으면 제가 어떻게 이 약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었겠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안 맞나 보네 하고는 제가 이 약 버렸겠죠. 근데 가끔 워낙 이렇게 이 약을 쓰는 사람들이 뭐 지금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5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더 많으니까 이게 숫자를 셀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좀 특이한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데, 뭐 돌아가면서 막 통증이 있대요. 머리가 여기가 아팠다가 또 여기 괜찮고 여기가 아팠다가 뭐 여기 뚜껑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가,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엄청 아팠다가 알고 보니까 이 다리가 예전에 수술했던 자리였더라, 뭐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어디가 다쳐가지고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별로 불편한 거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생기산을 먹으니까 거기가 욱신욱신하면서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면서 견뎠더니 거기가 가볍고 아주 좋아졌더라,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듣죠. 결론적으로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생기산은 피를 좋게 하는 약이고, 그래서 피를 좋게 하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없어지더라. 그 만성염증이 없어지는 가장 큰 그 혜택, 우리가 얻는 혜택이 통증이 없어지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더라. 류머티스성 관절염 같은 거,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증, 두통 같은 거, 잠 못 자고 하는 것도 웬만한 것은 거의 해결이 되던데, 이것이 해결이 되는 원리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더라. 제가 그런 말씀을 오늘 드려요. 정말 통증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제가 뭐 통증에 아주 많이 시달렸고, 또 작년에 항암 하느라고 제가 통증에 많이 시달렸고, 지금도 낫고 있는 중이고, 제가 또 그 전에 20년도 더 오래된 두통이 항상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두통 이제 아주 없어졌어요. 두통 아주 없어졌어요. 그 모든 통증은 결국에는 혈관과 만성염증이었더라는 것, 그거 오늘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제가 또 요통이 있었잖아요. 작년
네, 언제부터 제가 한 5개월 넘게를 침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한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참 친절하게 침을 잘 놔주시길래 제가 뭐 부항이라는 것도 생애 처음으로 한번 해봤고요. 침도 일주일에 한 번씩 꽤 한 5, 6개월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침을 맞다가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안 좋다라고 해도 제가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마음에 먹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 질문을 하자마자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 아, 좋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정도를 헬스장에를 못 갔고 운동을 거의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급격하게 몸에 근육이 없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냥 집에서 제가 동네를 뭐 걷다가 뛰다가 하는 그 걷기 이런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좀 해야 이게 요통이 없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헬스장에 다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요통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바로 플랭크예요. 요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요통을 허리 아플 거잖아요. 이걸 또 원인을 여러 가지로 짚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이유 없이 계속 아파가지고 뭐 정형외과 다니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암이었다라는 분이 있었고요. 또 요통이 뭐 정확하게 그 허리의 어떤 부분이 아프냐에 따라 다르고 요통이라고 그냥 한마디로 정하기 참 어려운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괄해서 요통이라고 묶었을 때 그 원인은 뭐 콩팥이 나빠서 올 수도 있고 췌장이 나빠서 올 수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의 어떤 염증 그것도 극심하게 뭐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암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요통하면 떠올리는 게 추간판 탈출증이잖아요. 디스크가 오면 또 디스크도 종류 따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데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증상에 뭐라고 해야 되죠? 모든 증상에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치료법이라고 해도 좋고 예방법이라도 해도 좋은 게 근육 만들기예요. 요통이 오는 그 현대인들한테 요통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을 잡으라고 하면 그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게 오래 앉아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앉아 있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애들 다 앉아 있잖아요. 공부해야 되니까 앉아 있고 나중에 뭐 대입 들어갈 때는 하루에 얼마를 앉아 있어요. 그리고 뭐 대입이면 또 끝인가요? 그 이후에도 취업 준비해야 되고 또 전문직으로 가는 사람들 끝도 없는 공부 또 회사에 취직하면 주로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면 같은 자세를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도 굉장히 해롭다고 알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적용되는 나쁜 자세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환자들 상담하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타까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뭐 택시 운전, 버스 운전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운동이 필수인데요. 대부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운동할 기력이 있어야지요. 운동할 시간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운동을 안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정형외과 다니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칼자국 냈어요. 수술했어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나면 주변에 한번 보세요. 수술을 하고 나면 그 허리나 그 무릎이 튼튼해지던가요? 튼튼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수술한 허리라서, 수술한 무릎이라서 자기 이거 잘 못 쓴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잘 못 쓸 거를 수술을 왜 했대요? 그런 말이 불쑥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정말 그 코너로 몰려서 그거 이외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아팠어요. 뭐 많이 아팠겠죠. 좀 아프고 아니면 그 정도 아픈 거는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침을 맞을 수도 있고 자기가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덜컥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란다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어떤 삶을 교정하는 어떤 사전 조치도 없이 그냥 수술을 턱하니 하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수술까지 해보세요. 나중에 정말 그 허리를 못 쓰게 돼버려요. 한 번 수술한 허리를 두 번, 세 번 수술한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런 모든 것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 그 부작용으로 허리가 주저앉으면서 허리가 약해지면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도 생기고 허리 근육은 더 약해져가지고 이게 요통,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적신호. 경고등이 울렸다라고,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뭔가 잘못됐으니까 조치를 취하시오라고 말하는데 그 조치가 반드시 병원에서 하는 수술만이 해당이 된다라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술을 해서 그 사람, 나는 수술한 허리야. 그러면서 더 튼튼해졌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술하세요. 그러면 더 튼튼해지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주변에 눈 닦고 봐도요, 수술한 허리라서 더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수술한 허리라서 수술한 무릎, 수술한 어깨이기 때문에 더 못 움직이고 더 아끼고 여기를 운신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이 앉아있는 그 습관 때문에 허리가 약해져서 이렇게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약해졌다라는 그 뜻이 우리 몸의 코어 근육, 그러니까 허리 주변을 이루는 근육이 약해졌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거의 80% 이상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주변의 근육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정말 거기만 지목해서 튼튼하게 하는 가장 쉽고도 돈 안 들고 좋은 방법이 플랭크더라고요. 저는 그 플랭크 자세 제가 지금 올려드릴 텐데 이 플랭크를 저는 하루에 한 3분 내지 4분을 지속을 해요. 이거는 그냥 그 자세 유지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가만히. 이때 플랭크 자세를 유지할 때요. 되도록이면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이렇게 약간 드는 게 좋대요. 이렇게 앞을 바라보는 거. 앞을 바라보아야 허리에 더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너무 몸을 이렇게 앞으로 하지 말고 약간 팔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간 몸을 뒤로 빼는 정도로 하게 되면 더 이 몸을 유지하는 허리 근육에 집중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힘든 사람들은 뭐 한 30초만 하고 쉴 수도 있어요. 10초만 하고 쉬었다가 한 다음에 다시 또 시도를 해볼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1분을 못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한 3분은 할 수 있고요. 이 3분짜리 플랭크를 하루에 한 2번 정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다시 침을 맞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장 가서 저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가가지고요. 다리 근력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근육 이야기를 했는데, 근육이요, 우리 몸에서 2가지 신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육이 골격근이니까 운동을 하게 하는 근육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신분을 빼고 그 나머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2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은 제2의 뇌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제2의 뇌다. 그러니까 근육이 나이 들면서 40대 이후로 1년에 1% 이상씩 없어진대요. 자연 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위축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차츰차츰 이렇게 퇴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데요. 이거를 좀 역행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근육이 없어지면서 그대로 뇌 기능이 쇠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뇌를요,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신경, 또 뇌를 머리를 쓰고 암기를 하고 이런 것만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 운동이 다 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무서운 마약 혹시 들어보셨어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마약이 있어요. 이 마약 때문에 미국이 지금 초토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인가 거기는 뭐 거의 지옥의 거리 같더라고요.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 뭐지 하고서는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해서 흡입 살짝 코로 들어가기만 해도요 그대로 기절해 버린대요.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볼펜 심 끝으로 살짝 묻힌 그 용량이 치사량이래요. 근데 요 펜타닐을
이제 가장 가격이 싸가지고 사람들이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몸에 주입을 하고 하다가 이제 다 망가지는데 그 망가지는 것이 신경을 망가뜨리거든요. 특히 뇌신경 이걸 다 뭐 운동신경 전부 다죠. 뭐 신경을 망가뜨려 가지고 사람이 그냥 이렇게 좀비처럼 정지된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지를 않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이상한 틀어진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펜타닐 중독자들을 보아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운동이라는 거, 우리가 뭐 신호등이 바뀌어서 좀 빨리 걸어가잖아요. 그런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섬세한 뇌의 작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걷게 만드는 것이 그렇게 과학자들한테 어려운 숙제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것 이것이요, 중심을 잡고 발을 내밀 때마다 몸의 중심이 계속해서 이동하는데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거 뇌에 굉장히 중요한 그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 뇌랑 연결이 되어야지만 우리 이 뇌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제2의 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육이 위축이 되면 그만큼 뇌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위축이 되어서 쉽게 늙어버리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요양병원에를 한 몇 개월 정도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근육이 있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그분들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그 근육 상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근육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가진 두 번째 또 우리가 몰랐던 지위가요,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근육은 제2의 심장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아주 초보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그 펌프질을 한 그 피가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전신을 돌고 나서 이제 정맥으로 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보적이고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지식인 거예요. 어떻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배웠을 때도. 이 심장이 주먹만 하다고 하거든요. 주먹만 한 심장이 다 펌프질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에 좌심실만 4분의 1에 해당되는 좌심실만 펌프질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펌프질을 해야 이 전신의 피가 다 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라는 것의 비밀이요, 근육에 있는 거예요. 단지 심장이 자기 혼자서 물론 심장도 근육이지만 심장 근육 혼자서 좌심실 혼자서 펌프질을 한다고 이게 어떻게 전신에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돌 수가 있겠냐고요. 그것은 근육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혈관도요, 상당히 많은 부분 혈관 그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혈관을 싸고 있는 또 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지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혈액순환 장애인 거예요. 허리가 안 좋다, 그 사람은 허리 아래로 순환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허리가 안 좋은 사람 치고 이 다리 혈관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허리가 안 좋다, 허리에 근육이 안 좋다, 전신의 근육도 같이 위축이다, 그야말로 혈액순환도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이 근육을 지키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특히 고3 때 대입 때문에 이제 온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대입에 성공을 해야 되는, 또 저희 집이 어렵고 누가 저를 뒤를 봐줄 사람이 없었고 필수적으로 장학금을 받아야 되고 최고의 성적을 거둬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제가 목숨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저를 탁 방해하는 것이 체육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체육 시간이 도대체 왜 있나, 왜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체력장이 있었잖아요. 체력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귀한 공부하는 시간을 떼서 어찌러찌란 그 운동장에 그 직사광선 아래에서 내가 뛰고 굴리고 땀나고 막 이렇게 800m 뛰니라고
죽을 것 같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재수를 한다고 이제 제가 재수학원에를 갔더니 거기는 체육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룰루랄라 했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재수에서도 실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있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 체육 시간 필수고요. 학교에서 아이들 뿐이겠어요. 이렇게 나이 먹은 그 사람들, 기성세대 점점 중장년으로 갈수록 정말 하루에 한두 시간을 빼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책도 해야 되고 걷다가 뛰다가도 해야 되는데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이제 점점 뻣뻣해지잖아요. 뻣뻣해지잖아요. 아이들은 얼마나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는데 어른이 되면 뼈 자체도 약하지만 뼈를 싸고 있는 근육도 약하고 근육이 약하니까 뼈가 더 약해지고 그나마 이 근육이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자극이 와도 뼈는 그냥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뼈가 부러진다라는 것을 단지 골다공증으로만 볼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뼈를 싸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 뼈가 같이 약해지는 거고요. 근육을 만들면 이 근육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뼈 속에 칼슘이 쭉쭉쭉쭉 빨려 들어간대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꼭 근육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플랭크 말씀드렸고 꼭 필요한 거 요통을 예방하는 하루에 3분 이상 플랭크를 하시라. 그래서 허리 근육만 튼튼하게 해도 오래 앉아있는 이 지구력이 생겨요. 저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작년에 항암을 하고 나서는 더해져서 이게 한 4시간 이상을 누워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그러니 무슨 몸이 회복이 되겠어요. 근데 제가 플랭크를 하고 나서는 훨씬 더 거의 배에 가까운 시간을 누워서 침상에 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몸이 약해져 봐야 알아요. 누워서 쉬는 거 그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것도 근력이 있어야 누워서 쉴 수 있더라는 거죠. 오래 앉아 계신 분들 반드시 그 다음에 걷다가 뛰다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 운동 중에서 코어 근육을 기르는 플랭크 운동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통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꼭 권하는 게 비타민 B잖아요. 비타민 B. 그것도 100단위로 들어있는 제 이름 비타민 B100 그거 하루에 한 알 정도는 꼭 챙겨 드세요. 그러면 이 비타민만 먹어도 이상하게 통증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근육도 만들고 비타민 B도 드시고 또 비타민 C도 드세요. 비타민 C를 하루에 6000ml 이상 먹으면 혈관이 탱탱해지잖아요. 혈관이 탱탱해져야 피가 잘 돌고 그래야지 피가 잘 돌아야 골다공증도 훨씬 덜해지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혈액순환 장애를 이야기할 때 또 불면증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치고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나이 들수록 오래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동안 그만큼 이 머리를 쓰잖아요. 머리를 이야기를 많이 하든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면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운전을 하는 것도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교감신경이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에 다 피가 몰려서. 그렇지 않아도 앉아있기 때문에 이 허리 아래로는 피가 통하지 않는데 이 머리는 많이 쓰게 되니까 이 머리 쪽으로는 피가 더 많이 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편안하게 잠이 온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은 혈액순환 장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앉아있는 이 긴 시간 앉아있는 자세로부터 온 비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 있잖아요. 이 생기산을 쓰면 혈액순환 장애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3일 내지 일주일 정도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혈당이 높았던 사람들은 혈당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르니까 지금 현재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지금 현재도 운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생기산 한 가지만으로 그렇게 효과를 본다라는 건 사실 좀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겠죠. 하여튼 이 생기산의 어떤 원리를 따라가 봐도요. 이런 똑같은 우리 질병의 원인을 같은 원리로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막혀가지고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 이하로 막혀버려서 순환 장애가 돼서 여러 가지로 질병이 온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기산은 가장 좋은 혈액순환 장애 치료제거든요. 여기 있는 이 가슴에 있는 울화를 풀어주는 약이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현대인들 치고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화병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울화가 있는 거예요. 맺힌 게 있고 그러니까 짜증내고 뭐 성질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엄마 말 점점 다 안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정말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여러분의 방법을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통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통이 있다고 하면 뭐 물론 검사도 받아 보셔야 되겠지만 꼭 운동, 걷기, 그다음에 걷다가 뛰기. 뛸 때는 걷는 속도로 뛰는 거예요. 속도가 같아요. 천천히 뛰세요. 아주 젊은 분들, 뭐 30대 이전 사람들은 얼마든지 전력 질주도 해볼 수 있겠지만 나이 들수록 너무 운동에도 욕심을 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 저게 무슨 운동인가 싶지만 천천히 뛰는 거. 그러다가 힘들면 걷는 거. 걷다가 뛰다가 이런 거를 한 3, 40분 반복하는 거 굉장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플랭크를 해서 이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고 형편이 된다면 헬스장 같은 데를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세요. 이 다리 근육을 좋게 하는 거, 허리 근육을 좋게 하는 그런 몇 가지 기구들을 긴 시간 안 하셔도 돼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건강한 허리를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먹는 걸로 이제 따져본다면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C, 또 혈액순환이니까 오메가3 이런 거 드시면 좋겠죠. 훨씬 더 심각한 분들이라면 제가 만든 생기산 고려해 보시면 수술 안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성염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만성염증 거창하게 생각하면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염증 수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쉽게 생각하면 얼굴에 여드름, 그 다음에 아토피 이런 게 또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하는 염증의 모양이죠. 어떤 분들은 해마다 종기가 나가지고요. 그 종기를 뭐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외과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생겼던 그 부위에 계속해서 아주 뿌리 깊게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소견으로는 그 염증을 완전히 파버릴 수가 없대요. 외과적으로 한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식습관을 고쳐야 되고 뭔가 원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건데요. 그냥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에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영양물질로 이런 염증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송에 어떤 사람들, 그런 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사례를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변에 이런 거를 치료하는 간단한 물질들이 널려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힘들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또 제가 얼마 전에는 보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눈 시력을 잃어버려서 크게 낙심한 분 이야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는데요. 그분도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거 혈당 조절하고 최소한 비타민 C만 많이 먹어도 저런 극단적인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염증 치료의 첫 번째 물질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오메가3하고 비타민 B예요. 그리고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눈의 시력을 잃는다든지 콩팥이 완전히 망가진다든지 뭐 발에 괴사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발을 절단하다니요. 세상에. 제가 그런 분 여러 사람 접했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놀랍게 예방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저도 약사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약사로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틀 안에서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정보였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로 좀 대체의학이나 뭐 비타민 메가요법이나 이런 거를 두루두루 다 섭렵을 하고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투약을 해보고 했을 때 얻어낸 결과물이죠. 그냥 약사나 의사라고 해서 이런 것을 다 아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 방송 열심히 보시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 관리를 하는데 아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메가3가 뭔지는 다 아시죠? 깊은 바다에 그 물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잖아요. 푸른 생선, 등푸른 생선에만 이 기름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밥상에서 자주 만나는 뭐 조기 같은 생선 있잖아요. 조기, 우럭 이런 거 매운탕 혹시 끓여 보셨어요? 그 매운탕 끓이면요, 그 많은 기름이 어디서 나와요? 그 우럭이나 조기 같은 것은 흰살 생선이잖아요. 흰살 생선이라고 해도 그 속에 굉장히 많은 기름이 들어있는데요. 그 기름이 바로 오메가3예요. 그런데 이 오메가3는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깊은 물 속에 있는 고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 육지에 있는 그 육상 동물이나 아니면은 그 식물에는요, 오메가3가 잘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뭐 들깨 같은 거에 있다고 하는데, 들깨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있어야 이 오메가3가 오메가3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기로 나오는 순간 어떤 다른 추가적인 자극이 없어도 이 기름은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 뭐 이렇게 싱싱한 생선 이런 거 먹어서 섭취 이건 불가능하고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3를 이제 성분으로 보면 DHA, EPA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려운 말로. DHA는 뇌 영양제로 알려져 있고요. EPA는 우리 피의 흐름을 좋게 하는 걸로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렇게 되지만 그냥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쓰시면 돼요. DHA, EPA가 어떤 그 오메가3 제품이든지 적절하게 섞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앞에 RTG라는 그 용어가 문자가 붙어 있는 거, 영어로 RTG. RTG라고 붙어 있는 것이 좋은 이유는요, 이게 순도가 높으면서 흡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오메가3는 순도는 떨어지는데 흡수율은 높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게 금방 산패돼 버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섭취가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들기름 같은 것도 들깨 그것을 깨뜨려서 기름을 만드는데요. 그 깨에서 기름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파괴돼 버리고요. 그리고 들깨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말로 염증을 없애고 피를 맑게 할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소화기관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들깨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현실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3 제품은 앞에 RTG가 붙어 있는 제품이 좋고요. 제가 이제 오메가3 제품을 한 지금 3종류를 저희 진약사몰에 출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게 클린 RTG 오메가3. 제가 여기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앞에 클린 RTG 오메가3인데요. 제가 이 제품도 굉장히 귀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약을 광고하는 것 같지만 그런 욕을 먹어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게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보다도 한 40% 정도 제가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그분들 뭐 제품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그 정도로 좋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잠깐 몇 달 먹고 말 게 아니라 거의 평생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이 클린 RTG는 앞에 클린이라는 말이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깨끗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메가3가 생선 기름이라서 비린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식물성 오메가3도 있잖아요. 제 제품 또 하나는 식물성 오메가3가 있는데요. 그 식물성 오메가3랑 이 제품을 비교했을 때 얘가 오히려 더 깨끗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이렇게 씹었을 때 씹어 먹을 수 있는 오메가3 무슨 어린이용 오메가3 빼고는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이거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직원들 저랑 우리 가족들 다 먹어봤는데 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약간 화한 그런 민트 맛이 나요. 그리고 비린 맛이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고요.
또 이 제품의 제일 큰 우리가 실제로 먹어봤을 때 나타나는 장점이요. 정말 피부가 좋아져요. 바로. 본래 오메가3가, 이렇게 혈관을 좋게 하잖아요. 그리고 피부를 좋게 하죠, 당연히. 그리고 뭐, 위장병, 속이 쓰릴 때 오메가3를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거 제가 저희 딸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엄마, 이거 속 쓰림에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정보라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오메가3, RTG 오메가3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흡수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3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는 분이요. RTG 오메가3는 먹을 수 있어요. 이 RTG 오메가3는, 그래요. 여러분 따로 소화 효소제를 같이 먹지 않아도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생선은 기름기 많은 생선 좀 많이 먹으면 속이 좀 힘들거든요. 저도 소화력이 약해서 힘든데 이 RTG 오메가3는 하루에 3개 정도 제가 권장하고요. 그중에 이 클리는 특히나 이거 피부를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에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토피에도 좋겠죠. 이거를 용량을 좀 늘려가지고 하루에 3개. 저는 오메가3를 좀 많이 먹게 하려고요. 오메가3 안에 비타민 D를 뺐어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한 비타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 축적되는 거 생각하고 과잉증을 체크해가면서 먹어야 되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메가3에다가 비타민 D를 넣어 놓으면 얘를 하루에 3알씩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비타민 D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비타민 D를 뺐고요. 얘를 하루에 한 3개 정도 먹으면 젊은 친구들 그 여드름 얼마나 괴로워요. 나이 먹어서 뭐 30, 40이 넘어서도 여드름, 종기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뭐 식생활 주의도 좀 하시면 좋겠죠. 너무 단 거, 과자,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거는 당연히 해로운데요. 이런 거를 뭐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얘를 먹으면 더 좋고 혹시 똑같은 상황에서라도 이 오메가3를 좀 고용량으로 먹어보세요. 여러분 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겉에 이 피부까지 걸쳐지는 거의 모든 영역의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메가3의 효과를 좀 더 높이는 게 이제 제가 비타민 B하고 C를 말씀드리는데요. 비타민 B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비타민 B는 B1번부터 12번까지 있잖아요. 중간에 몇 번 빠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요. 이 비타민 B의 가장 큰 이렇게 탁월성 하나가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왜 덩치가 커도 이상하게 덩치값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덩치가 크고 이게 체격이 좋은데도 쉽게 지치고 맨날 땀 흘리고 헉헉거리고 그런 사람들,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눈이 안 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타민 B를 먹으면 눈이 떠지거든요. 여러분 피로회복제의 대명사가 이 비타민 B예요. 특히 B1번이 마늘 주사라고 하는 것의 주 성분인데요. 비타민 B1번 이거를 뭐 활성형으로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고가의 비타민 제품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비타민 B1번이 가장 뭐 이렇게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1번부터 12번까지 이 비타민 B가 시리즈로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각각의 효과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비타민 B1은 에너지를 준다. 뭐 B2는 기름독을 없앤다. 뭐 B3도 기름독을 없앤다. 뭐 B5는 스트레스를 없앤다. B6는 통증을 뭐 완화시킨다. 뭐 생리전 증후군 짜증나는데 좋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또 B7번은 뭐 모발 영양제, 피부 영양제. B7번을 비오틴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뭐 피부, 손톱, 모발 영양제라고 하는데요. 이 B는 하나하나를 따로 떼는 것보다 그냥 묶어서. 그래서 제 제품은 1번부터 12번까지 다 고용량으로 100단위를 넣어 놓았어요. 제게 지금 B가 제 몰에 들어가 보면 이 지금 앞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얼른 안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색깔이 초록색이죠. 이게 이렇게 메가비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메가비 이것도 제 이름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진정주 비타민 B 이거는 이렇게 최근에 포장을 좀
새롭게 바꿔가지고 이런 색깔인데요. 예전이랑 좀 포장 색깔을 바꿔봤어요. 이거 두 가지 다가 B100이에요. B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를 딱 붙여서 쓰는 거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렇게 못 쓰게 해가지고요. 참 이렇게 표현이 어려운데 제 이름으로 된 비타민이 제몰에서 B10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해외 직구로 비타민 B100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솔가 B100 뭐 이런 거 굉장히 가격도 싸고 그런 거 드시는 분들도 제가 좋다고 해요. 제 제품만 좋겠어요. 저도 미국 제품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네, 이 비타민 B가 보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지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 비타민 B는 아미노산 혼합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좀 들어있는 건데 표시 성분으로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형제로 혼합물, 아미노산 혼합물을 좀 넣었는데 그러면 정말 미량 아니야? 미량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미량이 주는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 B를 종전에 제가 쓰던 신일제약의 맥스케어보다 더 낫다라고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하여튼 아미노산 혼합물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반짝 효과가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 아미노산 혼합물이 굉장히 미량이라서 심지어 콩팥이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니면 또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거 하루에 한 알, 많게는 하루 두 알까지 쓸 수 있는데요. 아침에 한 알, 점심에 한 알, 저녁에는 안 먹어요. 이거를 쓰면 얘가 기름독을 빼주는 탁월한 작용이 있어요. 기름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작용을 이 비타민 B가 조효소로 하는 거예요. 보효소라고 하기도 하고 조효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그러니까 먹은 음식이 힘이 되게 만드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생화학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 반응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 비타민 B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기름이 깨끗하게 그러니까 깨끗하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찌꺼기가 남지 않아서 기름독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특히나 B2번하고 B3번이 그 효과가 탁월한데요. 또 B2번이나 B3번도 다른 비타민들과 같이 엮어져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1번부터 12번까지 다 100단위로 들어있는 그리고 제가 비타민 B12번 또 비타민 B9번 그리고 비타민 B7번 7번이 비오틴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500단위를 넣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B100 어떤 몇 가지는 B500으로 들어있는 이게 상당히 효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이 싸서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효자 노릇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메가비는 뭐냐? 메가비는 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 비타민 B에 또 이상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특이 체질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미노산 혼합물이 들어있지 않고요. 그 대신에 여기는 비타민 C가 소량 더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물론 여기 들어있는 소량으로는 부족하고요. 소용이 없고 비타민 C는 저는 하루에 한 6,000ml에서 1만 ml 그러니까 1,000ml짜리로 보았을 때 6알에서 10알 정도 먹는 거를 제가 권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긴 하는데 굳이 차이점을 얘기를 하자면 얘는 아미노산 혼합물이 들었고 이거는 아미노산 혼합물에 예민한 사람들 특이 체질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미노산 혼합물을 뺀 대신에 비타민 C를 소량 넣어 두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둘 다 병에 들어있고요. 여러분들 평생 먹는 염증 치료제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마늘 주사가 필요 없는 그런 비타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먹이잖아요. 집중력이 좋아지고 키가 커요. 정말 키가 커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카스를 그 티슈에다가 좀 묻혀가지고 그걸로 나뭇잎을 닦아준대요. 그러면 나뭇잎이 광이 난대요. 또 그 바카스를 이렇게 화단에다가 이렇게 거름으로 먹다 남은 바카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좋은 그 거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카스 안에 비타민 B 들어있거든요. 약간 노르스름한 액체잖아요. 그 안에 뭐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도 들었지만
사람들은 바카스 하면 카페인만 막 생각하시더라고요. 물론 카페인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하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 과자나 음료나 뭐 커피가 많아가지고요. 바카스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애교 수준이에요. 한 병에 30ml 들어있는데요. 30ml 이렇게 많이 걱정하실 정도 아니고 하루 한 병 정도라면 저는 바카스도 과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바카스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 비타민 B가 식물이나 동물에게도 훌륭한 영양제가 되더라. 그러니 이 100단위를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잘 크겠냐. 이게 좋은 에너지원이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원 칼로리를 정말로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니까 이거 자체를 에너지원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하여튼 여러분 몸속에 기름 독이 쌓이는 것, 이 여드름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이 여드름 기름독을 빼주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가 이 비타민 B라는 거. 그리고 전신에 이유 없는 그런 통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통증에 비타민 B는 필수고요. 또 이거를 여러분들 진통제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엄청나게 통증이 심한 사람이 갑자기 진통제를 끊고 얘만 먹는다,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가 효과 없더라, 그런 얘기는 좀 너무 많이 간 거고요. 그렇죠. 너무 심하게 간 거죠. 진통제는 진통제대로 그동안 진통제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끊는 것은 우리 몸에도 너무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 거 먹으면서 얘를 추가적으로 먹다가 차츰 이제 효과 보게 되면 그때 진통제를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정말로 염증이 심한 사람들은 생기산을 먹어야 되겠죠. 제가 만든 약 생기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기산도 진통제를 쓰던 사람이 진통제를 딱 끊고 생기산으로 갈아탈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생기산과 진통제를 같이 쓰다가 생기산이 늘어나면서 생기산을 제대로 먹고 그러니까 달수가 늘어나면서 진통제를 차츰차츰 줄여서 끊게 되는 거죠. 이거를 참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C 같이 먹으면요. 비타민C가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비타민C가 어찌하든지 몸속에서 효과가 길게 가는 그런 거를 막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거 자체가 비타민C의 그 효과가 있는 메커니즘이랑 맞지 않는 약간 궤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C는 금방 파괴되잖아요. 금방 산화되잖아요. 비타민C 자체가 파괴되고 산화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파괴되지 않고 오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과는 떨어진다라는 그 공식이 성립해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는 금방 파괴되기도 하고 금방 몸속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 것을 몸에 주입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한 서너 시간마다 계속 비타민C를 새 것으로 몸에 넣어주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복용해야 되는 것도, 밤새도록 비타민C 다 소진됐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비타민C를, 공복도 괜찮거든요. 식후에 한 일주일 정도만 식후에 먹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이 비타민C를 낯설어 하지 않아요. 생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복에 비타민C를 먹어도 오히려 위장조차도 더 살아난다라는 거, 그런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아침에 조깅도 가능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그 운동이 우리 몸을 더 많이 산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더 빨리 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운동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아침 운동을 정말로 좋은 효과로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비법,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비타민C를 먹는 거예요. 비타민C와 또 괜찮은 사람들은 이 B까지 같이 가볍게 먹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운동의 효과는 효과대로 보면서 여러분의 피부, 장기, 근육, 또 이런 그 피부 탄력 이런 거 다 같이 덤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